입에 또 올리기도 힘들어요. 맞아. 엄마 아빠 죽을 거에 대비해서 세금을 좀 마련해야 되니까 우리 대안을 짜자. 이거를 자녀들이 절대 말을 못합니다. 그쵸. 말하면 내가 주기만 기다리고 있나 막 약간 이러셔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부모님 이제 네, 안녕하세요. 북덩이들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얼마 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이 빌딩 투자에서도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세금이죠. 오늘은 특별히 좋은 스튜디오에 또 훌륭한 우리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세금 전문가 절세위녀 김희연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절세미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디자인텍스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사무실도 운영하면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또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각종 세금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맨날 유튜브로만 보다가 또 네. 이렇게 뵈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두 분 다 너무 신기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희구 팀장님 같이 모셨는데요. 인사 그리고도 한번 해주시죠. 공감 만나게 해주는 남자 공만남이라고 요즘에 열심히 한번 좀 키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희구고요. 저는 빌딩 언니 채널에서는 같이 이제 PD도 하고 열심히 부동산 중개하고 있고 저의 회계 기장을 또 우리 회계사님 통해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오늘 수다 떨러 나왔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빌딩 시장이 막 들썩들썩해요. 시선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주택이 너무 규제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빌딩 쪽으로 유동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주식시장 아마 그거를 아마 회계사님이 제일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요즘 5월 어떻게 보내셨어요? 5월은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어가지고 사실 원래도 바쁜데 이제 5월 9일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규정이 이제 끝나면서 또 양도와 막 증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건물 아니면 주식 요 두 가지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담이 조금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래서 세무사님, 회계사님 소개시켜달라는 고객분들 진짜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 세무 이슈가 우리 부동산이랑 또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지금 주택이 너무 강력하게 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 어떤 회계사님, 어떤 세무사님을 만나는 게 고객분들한테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가장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5월 9일이죠. 이틀 전에 끝나면서 뭐 뉴스에서 막 토요일 날 구청이 열었더라고요. 토지거래허가. 그래서 저 진짜 토요일 날 구청이 근무하는 건 진짜 처음 봤어요. 전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 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상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다주택자들한테는 옵션이 생긴 거잖아요. 네. 내가 팔거나 아니면 세금을 중과맞더라도 버티거나 그랬을 때 회계사님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다주택자분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이 상급지에 이제 주택을 다주택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버티자가 우세했고요. 또 제가 그렇게 좀 상담을 좀 드렸고 근데 이제 이런 상급지가 아닌 뭐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보유하고 있어서 애매하게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상급지에 이제 1주택은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처분해서 그걸로 이제 건물로 갈아타는 그런 수요가 좀 우세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으로 넘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하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파와 주식파가 좀 나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국 주식에도 분산 투자를 하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지방 물건들을 좀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건물을 사자 이런 컨셉으로 많이 가시고 근데 건물이 없다. 건물이 너무 빠르게 소진된다.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아니 몇십억, 막 몇백억 하는 부동산들이 그렇게 빨리 나간다고요? 물건이 없다고? 현장에서는 아마 희구 팀장님도 너무 지금 어제도 거의 밤 늦게까지 브리핑하다가 나갔는데 늘 늦게 퇴근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이제 그 열정맨. 네. 그래서 성과도 이제 굉장히 좋은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분위기를 보면 지금 물론 모든 물건이 다 잘 팔리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빌딩도 트렌드라는 게 있고 어떻게 그 소진되는 어떤 유행처럼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특정한 어떤 지역들 위주로 수익이 나오는 물건들 위주로는 조건만 개선되면 거의 바로바로 소진이 되는. 그래서 경쟁도 너무 치열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매수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시장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괜찮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대출을 알아볼까 현금이 가능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돌아보면 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려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택을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면 그거를 그러니까 놀지 말라고 하면 또 더 놀고 싶잖아요. 그런 약간 심리와 비슷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는 주택은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음. 그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그냥 제 느낌상 이 정당이 바뀌더라도 네. 정당이 바뀌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1주택을 계속 유지하라는 이런 기조는 바뀌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주식으로 가거나 주식시장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어제도 그렇고 그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건물을 보시던 분들도 주식으로 좀만 더 벌고 그러니까.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벌고 올게요. 이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서 에쿼티를 좀 더 만들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보류하시는 분들도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말이 주식 팔아서 부동산 산다. 맞아요. 이런 말들이 있다 맞아요. 보니까 결국은 안전자산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중요한 대체제가 어떻게 보면 빌딩이 시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대부분 어쨌든 돈을 벌면 저한테 상담 하러 오시는 거는 이 번 돈으로 어떻게 건물이나 혹은 이제 주택을 살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이제 돈이 버는 그 유동성이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큰 흐름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주식이 갖고 있는 그런 변동성, 그러니까 황금성은 너무 좋은데 그 황금성이 좋으니까 그걸로 뭐 지금 좋은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안정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오는 거는 뭐 예전부터 이 시장 안에서의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안 그래도 오면서 저희끼리 얘기한 건데 법인에 놀고 있는 돈을 가만히 놔두는 게 너무 화가 그러니까요. 납니다. 제가 또 근데 이 흐름에 타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좋은 시장에. 네. 좋은 시장에 이제 저도 이제 법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법인은 주식을 하려면 네. 본점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고 살기 바빠서 이제 못 갔는데 이미 이제 너무 올라버렸다. 그래서 이 파도에 타지 못했다 나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포모 오시는군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뭐 모두가 그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네. 부동산에 대한 디테일을 좀 전달해 드릴 건데요. 네, 네. 그러면 자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그 회계사님 그러면은 어쨌든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지금 5월 9일 끝이 났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다주택자 뭐 2주택, 3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을 팔면 앞으로는 그럼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서울과 경기 대부분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다주택자 집을 팔게 되면 2주택자는 이제 기본 세율의 20%가 가산이 되고 3주택 이상자는 이제 30% 세율이 가산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최고 세율이 49.5%인데 여기에다가 30%가 가산이 되면 거의 82.5%에 와. 해당되는 그 정도의 세율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에 보유하게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 부분이 이제 전액 사라지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오래 보유를 했을수록 이제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못 팝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회계사님 말씀 주실 때 네. 이제 상급지에 있는 주택은 남겨두고 혹은 상급지에만 다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버티자라는 네. 어떤 그런 네. 생각도 되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뭐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그쵸. 거다. 상급지 위주로 더 몰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상급지에 이제 전세를 주고 왜냐면 세 개의 주택에 다 자기가 거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사실 뭐 종부세가 1년에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집값은 보통 한 3, 4억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세 보증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버텨보자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학습 효과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도 저희가 종부세가 한 1억 정도 뭐 반포에 이제 메인 쪽은 그 정도 나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집값이 다 커버를 해줬고 또 전세 보증금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또 커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나중에 잡혀가는 거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잡혀갈까봐 좀 잘 편집해 주세요. 저희 네네네네. 저희 그 뭐였지 우리 무섭다. 저희도 네. 얘기하면서 무섭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뉴스에서도 어디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세가가 그래서 이제 계속 전월세가 올라가는 경향을 네. 보이는 게 네. 그게 세금이 어쨌든 임차자들한테 좀 전가되는 전가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부동산학 개론적으로 이론적으로도 그런 거는 저희도 뭐 공부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게 실현화가 되고 있다.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네. 막 중형차 한 대 값 막 중형차 넘죠. 그쵸 네. 막 거의 뭐 1, 2억 네. 뭐 매매가가 크면 몇십억씩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제가 양도 차익이 5억인 기준으로 해서 보유 기간이 이제 15년 이상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 최대 받을 수가 있는데 5월 9일 이전에 매도하시면 이제 세금이 1억 원 초반대. 근데 5월 10일 이후에 매도하시면 중과세율 적용되고 공제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2억 원 중후반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이었으면 사실 여기 0이 하나 더 그렇죠. 그치. 네. 진짜 차익이 엄청 워낙 큰 것- 크니까. 엄청 큰것 네. 그러면 이 여전히 다주택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 받거나 다가구 다세대 가지고 계신 이제 건물주분들 네. 그런 분들의 절세 방법이 따로 컨설팅이 있나요? 다가구나 예를 들어 아파트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데요. 뭐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해서 뭐 종부세나 혹은 양도세 혜택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는 한데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5% 이상 인상을 못하고 뭐 또 기준시가 요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많아요. 특히 상급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명의 분산을 하셔라.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거나 저가 양수도를 하거나 아니면 월세보다는 좀 전세로 전환하는 게 소득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뭐 전세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면 저는 이제 용도 변경을 그냥 하라고 해요. 그래서 뭐 상가나 뭐 이렇게 용도 근생으로 좀 전환을 하셔가지고 종부세를 줄이고 조금 더 가는 방향으로 버티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주택 가지고 계셨을 때 용도 변경 세금 때문에 절대 못 해준다 이랬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혜택으로 팔면 세부담이 훨씬 더 크니까 오히려 용도 변경을 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가 있는 네, 그리고 상황까지 어쨌든 온 것 버텨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 그 비과세 혜택 때문에 네. 저희 빌딩 시장 안에서는 그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 용도 변경을 어쨌든 매수자는 이걸 근생으로 취득해야 되잖아요. 네. 법인으로 취득할 때 주택으로 취득하는 게 세금 네. 중과가 되니까 네. 법인으로 빌딩을 매입하는 거의 99%는 올근생 건물을 매입을 원하시고 네. 그게 대출이 잘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용도 변경 만약에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 용도 변경 특약을 넣고 그게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인이 비용과 책임을 지기로 한다. 매도자는 서류만 협조한다. 네. 이거였는데 네. 오히려 다주택자분들이 매각을 하신다면 네. 다주택자가 원해서 하는 거라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매도자가 해서 주실 수 있겠다. 예, 해서 주시는 경향도 네.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네. 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중개인으로서 양쪽에서 좀 조율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변경을 해놓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세무서에서는 주택으로 중간에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서의 보유 기간과 또 상가로서의 보유 기간을 따져서 안분을 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다주택자 분들 중에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전문가 분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미리 이제 용도 변경 일단 해놓고 네. 그렇게 해서 요건을 맞춰놔야 우리가 더 매매가 쉬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개사 입장에서는 용도 변경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할 때는 더 빨리빨리 네.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도자분들 특히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 오랫동안 보유하시고 거주하셨던 분들은 이제 팔고는 싶어 하시는데 이제 그럼 어머니 이제 그럼 돈 넣겠습니다. 예를 들면 막 급박하게 진행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자한테 돈 넣어야 돼. 매수자도 막 이것저것 같이 검토하다가 여기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돈 넣을게요. 계좌 열어주세요 하면 갑자기 잠깐만 세금 좀 잠깐 알아볼게요.
돈 낳기 그때부터 직전에. 시작. 맞아. 근데 그러면 아. 완전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런 우리 이 영상을 건물주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음. 언제 세무 상담을 받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팔기 직전에 물건 내놓기 전에 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뭐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세금들을 다 계산해보고 세금이 제일 크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뭔가 이 물건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먼저 오셔야 돼요. 부동산 내놓기 전에 먼저 세금을 내놓고 세금을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해야 우리가 매각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물건들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마음먹은 시점에 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된다. 그렇게. 상담 혹시 어디로 받아요? 당연히 디자인 텍스로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저희 우리 빌딩 네네. 언니나 네네. 이제 이희구 팀장님 소개라면 네네. 또 잘해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제가 네. 또 이희구 팀장님하고는 또 이 라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네, 특별히 그러니까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되게 무서운 그 발의안을 좀 봤는데 네. 비거주용 부동산 네. 장특공을 폐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비거주용에 이제 건물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토지도 있고 토지는 네. 어떻게 거주를 할 건지 네. 사실. 그래서 이게 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또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건물주 분들 중에서 장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장특공 폐지되기 전에 좀 정리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오랫동안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한테 이제 1년에 2%씩 이제 15년 동안 30%까지 최대한 깎아주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10억이면 15년 이상 보유했다고 했을 때 3억은 빼고 7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이건 장기 보유자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개정된 발의안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장특공을 이제 다 없애겠다. 근데 이건 아직 통과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없어진 줄 알고 막 오세요. 그래서 아직 발의가 안 됐고 제가 볼 때는 6월달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7월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나올 거로 보이고 사실 이거는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이거는 모든 어쨌든 이제 민주당 쪽 지지자 분들도 반대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통과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토지, 뭐 빌딩, 상가, 그다음에 뭐 공장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없어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사실상 안 팔아야죠, 그러면.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빌딩 시장에 있다 보면 네. 정말 열심히 이게 건물주분들이 다 불로소득을 뭐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되게 열심히 정말 삶을 일궈 나오신 그런 분들이 그냥 어떤 시점에 건물을 매입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또 부동산의 어떤 그런 걸 더불어서 가격이 많이 이제 오르게 된 그런 분들. 그래서 나는 그냥 장기 보유를 했고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너무 세무적으로 압박이 네. 강하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보면은 주변에 부동산 구매를 하는 과정들을 좀 많이 지켜보잖아요. 그 부동산을 구매하기까지 그 어떤 스트레스 그렇잖아요. 잔금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네. 건물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뭐 명도 과정이 있을 수도 그쵸.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물론 현금이 막 현금 다발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야 너무 쉽겠지만 이제 어떻게든 아껴서 이제 건물 한 채 사시는 그런 분들은 그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고의 노력, 그 네. 대출을 막 타이트하게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남들은 이 부동산을 어. 투자하거나 혹은 뭔가를 결정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를 감당할 그럼요. 의지를 갖고 그걸 그동안 해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싸그리 어떻게 보면 좀 투기꾼으로 다 지금 다 잡아서 그래서 이걸 좀 네, 힘이 뭐 없어요. 하고 싶은 제가. 말이 많습니다. 네네. 네. 근데 네. 실제로 그냥 돈이 많아서 건물을 사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그냥 자영업 하시는 대표님들도 보면은 집을 안 사고 오히려 네.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그 계속 저축을 하시면서 맞아요. 그걸로
집도 안 사고 건물을 꼬마 빌딩 하나 이렇게 어떻게든 매입하는 사례가 저희도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완전히 없어진다. 만약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아요. 하면 너무 이제 상실감이 크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금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주택에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택에 대한 세금 이슈도 당연히 빌딩 시장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빌딩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상업용은 못 건드린다.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고 네. 이 주택은 어떤 주거 정책, 실거주, 음. 뭔가 국민의 주거 안전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명분이 되게 명확하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은 다양한 니즈를 갖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이 비거주 장특공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 문제래. 문제로 규정 지으셨어. 진정하세요. 네, 진정하세요. 네. 좀 흥분을 잡혀갈 가라앉혀.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비거주 장특공을 건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다. 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빌딩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너무하지 쉽지 않을까. 않죠. 왜냐하면 우리 사업을 하시는 맞아요. 분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 자체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최근에 분위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딩 쪽으로의 이제 눈을 돌리시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다주택을 정리한 분들 주식으로 돈 번 분들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빌딩과 세금에 대한 얘기들을 네. 이제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최근에는 똘똘한 주택 하나를 이제 계속 좀 업그레이드하는 네.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건물 하나 네. 그리고 금융자산 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포트폴리오로 딱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적이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빌딩에 관해서는 대부분 이제 저희를 찾아오시는 고객의 열의 9은 법인 투자를 생각하시고 오시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가족법인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빌딩 시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이 법인에 대해서 혹은 이 왜 법인 투자를 하는지 자산가 분들이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를 내는 거거든요.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는데 이제 그거와 달리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이 법인으로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무조건 법인으로 한다라는 이유는 뭐 건강보험료 세금 이런 부담도 있지만 그거와 동시에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자산 승계를 한 큐에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가족법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한 큐에 다 해결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족법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가족들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법인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가족법인 특히 지분 설계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분 설계를 통해서 자산 이전, 소득 분산 또 승계 측면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법인 투자라는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법인이 뭘까? 내가 어떻게 회사를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법인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요즘은 이제 1인 법인도 가능하다. 1인 법인이라고 하면 주주가 1인이고 대표자 1인이고 직원 없이 또 이제 법인 설립은 가능하고요.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자본금 요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인적 요건, 그러니까 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유롭게 법인을 만들 수 있고 하지만 법인은 이제 법인이라는 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법무부,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에 우리 주민등록 등본처럼 법인 등록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일단은 먼저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 거는 구비 서류만 갖춰지면 보통 한 2주 이내로 설립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회계사님이나
분들이랑 상담을 진행을 하면 네. 이런 법인을 설립하는 그 과정도 좀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제가 설립을 보통 해드려야 되고, 왜냐면 이제 뭐 주주 구성이나 처음에 이제 뭐 정관 세팅이나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조건 설립 시에는 세무사랑 같이, 회계사랑 같이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설립을 애매하게 해놓으시면, 잘못해두시면 이거 또 다 바꾸고 하는데 또 변경 수수료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은 대부분 40대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전문직 종사자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어린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미성년 자녀들. 그럼 미성년 자녀도 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 이제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행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미성년 자녀에게 이제 지분을 주고 5년 이내 개발이 완료가 된 경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짜리 법인이었는데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법인이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거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을 과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이제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과세하기는 쉽지는 않다. 아, 시행은 이게 빡 떠버리니까 갑자기 뜨니까. 예, 그걸 5년 그렇게 이내. 보는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시행사는 타깃이 많이 됩니다. 세무서에 타깃이 많이 되고 5년 이내 개발 계획.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이나 뭐 이런 기회가 있어서 갑자기 1억짜리가 100억이 됐다. 네. 그러면 이건 뭔가를 알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증여에 대한 과세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너무 지분을 높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뭐 10%에서 20% 정도 선으로 해서 좀 적정 수준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계속해서 지금 지분 설계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지분 설계를 할 때는 일단은 저는 이제 만약에 성년이 된 자녀들이면 왜 되도록이면은 이제 부모님 재산 현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아직 재산 형성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부모님도 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님의 재산이 이미 차고 넘친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은 자녀분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미성년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타겟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분율을 조금 낮췄다가 나중에 이제 배당이나 이런 재원을 통해서 추후에 또 아버님의 지분을 뭐 매수한다든지 증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플랜으로 넘어가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 가장 중요한 게 자금 출처?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도 결국은 세무사랑 계속 상담을 통해서 네. 만약 미성년인 경우에 계속 매년 뭐 증여를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플랜을 계속 회계사님이랑 좀 상의를 하면서 가야겠네요. 네, 무조건 중요하고요. 특히 가족법인 설립할 때는 그 흐름을 저는 정확히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규들을 보면 어쨌든 자녀들이 그 현금을 증여를 받고 그 증여 받은 금액으로 주식을 출자를 하거나 매수를 한 걸로 해서 그 거래 내역을 꼭 남겨두셔야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뭐 2천만 원까지는 괜찮으니까 뭐 2천만 원어치는 자녀분의 주식으로 이제 지분으로 설립을 하자 이렇게 그냥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고하고 자금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2천만 원까지는 괜찮아 하니까 그냥 2천만 원 줬어. 나 증여했어. 끝. 약간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잘못 생각하고 계시고 근데 반드시 국세청에 이 노티스를 해줘야 돼요. 내가 자녀한테 이만큼을 줬어. 기록을 반드시 남겨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2천만 원까지는 원래 과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주장을 해봤자 나중에는 그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 계좌이체한 내역 막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나요? 계좌이체 내역을 했지만 이건 그럼 차명 주식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가 자녀 이름으로 그냥 명의를 빌려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깐깐해 깐깐해. 특히나 역시. 2천만 원이 그냥 2천만 원으로 남아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2천만 원이 2억이 되고 20억이 됐다 이건 다른 얘기가 되죠. 그렇죠. 국세청은 20억으로 과세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네 부모가 지금 빌려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 내역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된다며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된다며 된다 그랬다고. 아니 맞아. 나는 어. 증여한 거라니까. 세무사가 된다 그랬다고.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 살짝 해도 되나요? 네. 저 그냥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제가 1인 법인을 이제 세웠어요. 그러면 주주도 저고 대표도 저고 다 접니다. 그럼 법인에 있는 돈 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거든요. 요즘 같은 시장에 이렇게 또 주식도 좀 한번 해보고. 그래서 황정음 씨가 그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또 1인 법인이 또 굉장히 핫하거든요. 세무서에 이제 가장 좋은 먹잇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이희구 팀장 개인의 소득이 아니냐? 그러면 이희구 팀장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벌어들였던 뭐 주식이나 그동안 벌어들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법인에다 적치를 해놓고 세금을 유보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런 법인세 유보 효과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개인으로 다 과세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조금 쓰고 싶다. 그럼 방법이 싶다. 없을까요? 혹시? 주식 투자를 법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식도 좋고 그냥 내가 그냥 잠깐 다져다가 다른 사업에 잠깐 쓰고 싶어. 그러면은 사실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대여금인 거잖아요. 법인에서 돈을 빌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4.6% 이자를 꼭 지급을 하시면 그리고 대여금이라는 거는 그리고 뭐 무제한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년 단위로 뭐 1년 단위로 뭐 갱신을 한다든지 내가 어쨌든 상환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빌려와야 된다는 거죠. 네, 빌려와야 되죠. 쉽지 않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소명을 준비하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세무서랑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도 이거 그냥 빌린 거예요라고 주장을 해도 그 공무원분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조사관님들도 이거를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 서류 없이 그냥 배째라 아니다 이게 말로만 우기면 조사관님들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다 감사를 받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혼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혼나는 걸 염두에서 좀 세무서에서 혼나는 그러니까 거. 맨날 혼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혼날 수 있으니까 항상 준비를 해놔라. 네, 증거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좋은 세무 파트너를 만드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법인을 세팅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건 이제 개인의 영역까지도 갔을 때 자산을 어떻게 증식을 원하는 니즈가 있다면 중요하게 내가 파트너로 삼아야 되는 게 저는 중개사 그러니까 좋은 중개사 그리고 좋은 세무사 뭐 그리고 뭐 말이 잘 통하는 은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빌딩은 또 거기 이제 은행 시험장님이랑 그렇죠. 건축사님 건축사 이 정도 또. 그러니까 이런 전문 그러니까 내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세팅을 잘 하는 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돈을 또 잘 버시고 그런 돈을 진짜 저희 시장의 건물주 분들 중에서 막 진짜 뭐 30억짜리부터 시작해서 막 200억, 500억대 건물주가 와. 되신 분들 보면은 그냥 위임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딱 내가 맡길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맡기고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신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합니다. 뭐 잔잔바리, 뭐 그런 거에 신경 쓰다가는 굵직굵직한 걸 놓칠 맞아요.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그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위임을 잘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것만 본인이 짚고 이제 위임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배분을 해서 중요한 거에 집중해서 자산을 불린다. 네. 세무 파트너는 이제 우리 디자인 네, 텍스, 디자인 텍스로. 네. 김희영의 계사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부동산은 또 이제 부동산은 또 뭐 저희 빌딩은 빌딩 언니. 빌딩 언니를 네. 찾아주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내가 빌딩을 매수하고 싶다면 음. 세무적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어떤 리스트가 있다면 어떻게 뽑으세요? 저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를 뽑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명의를 누구로 할 거냐. 그래서 개인으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근데 우리 빌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법인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출처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이나 또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주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소명이 가능한지 그래서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수료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세금과 더불어서 이제 굵직굵직하게 건물 매수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들이 있잖아요. 부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금액들. 그래서 이게 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괄량수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10% 부가세가 붙고 안 붙고가 굉장히 또 차이가 나고 타입
타이트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맞아요.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돈이다. 음. 돈이. 그리고 그거를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잔금 때 우리가 모든 비용이 다 나가잖아요. 네. 취득세 나가죠. 그리고 등기하는데 비용 들어가고 중개보수도 뭐 계약 시에 나눠서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잔금 시에 이제 지불을 하게 되니까 이 잔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물부가세가 10%가 붙는다라고 하면 잔금 때 생각보다 이거 돈이 없는데? 라고 맞아요.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취득세 좀 나눠서 내면 안 되나요? 이거 진짜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 취득세는 나눠낼 수가 있나요? 취득세는 그 카드 한도를 높이셔가지고 분할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로 이제 무이자 할부가 종종 진행되는 그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이자 가능한 할부를 확인해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들을 확인해서 전화해서 미리 한도를 늘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카드를 여러 개로 나눠서 취득세를 카드로 보통 납부하시죠. 그래서 그 저희 고객 중에 145억짜리 강남에 매입하신 고객이 그럼 취득세가 거의 한 얼마였죠? 한 7억 네, 정도 7억 나오겠네요. 정도 됐는데 카드 분할 납부하셨습니다. 와, 그래서- 신용이 좋으신가 보네요. 네, 신용 좋고 그리고 온갖 가족들 카드로 다. 음. 그러니까 꼭 4명이가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돼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취득세 좀 정리하시고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던. 네, 현명하십니다. 네. 당일날 얘기하시면 이미 늦고 그쵸. 당일날은 안 되고 미리 꼭 그렇죠.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야죠. 미리 사전에 네, 하셔야 카드도 돼요. 개설하고 한도도 늘려놓고 뭐 이래야 되니까 미리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고객분 중에 잔금 치는 날 오전에 나 이거 카드로 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러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곤란한 일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된다며 또 얘기 또 맞아, 나오니까 맞아. 근데 또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그쵸. 네, 어떻게든 안 맞아요. 되는 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이제 처음에 건물 산다고 하면 법인 또 설립해가지고 또 네. 부동산을 살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법인을 설립하는 게 네. 나는 우리 집 가까운데 그냥 하고 싶어. 네. 그러면은 우리 집 앞에 법인 설립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지금 신사동에 사는데 그리고 바로 건물 사도 되는 게 아닌지. 근데 이제 그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때 터지는 게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과밀 억제 권역 안에다가 이제 설립을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들은 취득세가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업용 부동산은 4.6%인데 그냥 내 집 가까운데 혹은 이제 다 어쨌든 서울에 있는 빌딩들을 대부분 매수하려고 하시니까 서울에 있는 빌딩을 매수해서 이제 거기를 뭐 본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4.6%가 아니라 2배가 되는 거죠. 9.4%.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10%예요. 100억이면 한 10억 정도. 원래 5억 낼 거를 10억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라 뭐 용인이나 아니면 뭐 지방 쪽에다가 본점을 내놓고 서울에다가 이제 임대부동산을 사고 연예인 분들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뭐 김포나 여기에다가 본점 설립해놓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은 서울에서 하고 그렇게 이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최근에 네, 1년 그러니까요. 동안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고 저는 이제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득세가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왜 남들은 된다고 하는데 너는 안 된다 그러냐. 그래서 이거 언젠가 문제가 됩니다, 대표님. 이래도 남들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세무사님이 능력 있는 세무사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셔라. 하지만 요건을 갖춰라. 그 요건 궁금합니다. 네, 요건 네. 궁금하시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사 받아보면은 불시에 현장 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레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본점이라고 하면은 공유 오피스는 공유 오피스까지는 좀 우리 취득세 얼마나 아끼는데 한 5억에서 한 10억 아낀다고 하면 그냥 제대로 된 사무실. 조그만 사무실 어차피 싸거든요. 지방은. 그래서 본점 두고 제가 볼 때는 세팅을 좀 본점처럼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사관들 나와서 이제 명함 같은 거 잘 봅니다. 명함 같은 거 좀 잘 세팅해놓고 거기에 이제 업무 공간인 것처럼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직원이 있으면 좀 더 좋죠. 직원이 아무래도 있으면 좋은데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직원 보통 안 쓰시고 네. 그런 거 아까워하시니까 그리고 그 본점 근처에서 뭐 신용카드 소비 내역이라든지 하이패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역들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뭐 세금 계산서 발행 같은 거 IP 추적까지 다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거기 가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본점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아끼는 대신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우편물 수령지도 다 그쪽으로 해놓고 이런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언제든 조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고객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요건을 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가서 세금계산서 매월 가셔서 끊으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냥 저는 중과세 감당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그렇게 해서- 고객분들도 대부분 그냥 네. 중과세 맞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기존에 갖고 계시던 법인으로 이제 매입을 하셨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결국은 지금 많은 분들이 비과밀억제 권역에다가 하고 계신데, 저는 이 임대업이 분명히 소유권 이전을 시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 법인이 임대업으로서의 세팅을 완벽하게 완비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뭐 코로나 시절일까요? 그때 막 빌딩 시장이 호황일 때, 그때 법인 투자가 막 난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세무사님이나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 공무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던 것 맞아요. 같고, 이제 와서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맞게 세팅을 분명하게 하시고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건물을 좀 저희가 건물 네. 얘기를 하는 채널이니까 네. 건물을 좀 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살려고 할 때 네. 사고 팔 때 분명히 세금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에 필요한 나가는 지출되는 세금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매입하는 단계에서 가장 큰 이제 취득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취득세는 이제 중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검토하셔야 되고, 또 건물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괄량 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가 가세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할 땐 그런 세금 필요하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50억짜리 건물을 사면 네. 그러면 5억이 네.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랑 건물이 나뉘고, 사실 50억짜리면은 대부분이 토지가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토지가액이 40억이고 건물이 10억이면 10억에 대한 부가세 10% 1억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매입하실 때 세무대리인하고 안분을 하셔야 돼요. 기준시가로 안분을 해서 토지 건물가액을 나누고 건물가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나중에 안분을 제대로 못하면은 또 부가세 때문에 추징이 나와요. 그래서 매입한 측에서 추징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쪽 세무대리인, 매도인과 매수인 측의 세무대리인한테 양쪽으로 컨펌을 받고 그러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연결을 해드립니다. 양쪽의 세무대리인 두 분이서 통화하세요. 원만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닙니다. 네네. 같이 합의를 하셔야 돼요. 네. 네네네. 그리고 보유 중에는 이제 재산세 부과가 있거든요.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 건물이 부과되려면 이제 좀 큰 규모여야 되거든요. 빌딩 중에서도.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유하는 중에는 또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임대소득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고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유를 하다가 매각 시점이 오게 되면 법인은 법인세로 납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매도하는 시점에도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고려가 돼야 되겠죠. 만약 개인이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뭐 살 때 보유, 팔 때 다 세금이 같이 붙어 있다라고. 세금. 네. 아니 뭐 많이 차익 나면 또 많이 세금 또 내고. 아니, 그럼요. 애국자로서 또 네. 그럼요. 제가 되게 친한 회장님 계신데, 제가 막 한참 종소세 많이 내서 너무 짜증난다고 그랬더니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까워하기 시작하면 너 큰 돈 못 번다. 맞아요.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세금을 충분하게 낼 정도로 너가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세금을 내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나 세금을 못 낸다. 음. 우리나라 면세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을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인구는 10%도 안 될 거예요. 그 10% 이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근로소득자 분들 중에도 대부분 본인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이 내고 있는 거는 4대 보험이거든요. 세금을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 면세자 비율이 우리나라만큼 높은 데가 없습니다. 오, 이거는 또 새로운
네. 정보네요. 네. 그래서 애국자네요. 세금을 애국자. 애국자고 이제 축복받았다. 네. 세금을 내는 거 좋고 내되 안 내도 될 세금을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내고 이러지 말고 딱 상의를 하셔서 절세를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았나요? 네. 좋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청혼아이스 상속 때문에 회사를 매각이 되는 그런 뉴스를 보고 네. 와 진짜 이 상속세가 왜 무섭다고 하는지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결국은 상속세를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이제 별세하신 경우에 자녀들이 그 상속세를 낼 준비가 안 됐을 때 정말 그 평생을 읽어온 회사가 매각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상속세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상속세는 말 그대로 상속이 개시되면,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세는 이제 살아계실 때 주시면 납부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돌아가시면은 이제 자녀에게 넘어가면서 납부하게 되는 그런 세금인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사실상 최고 세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OECD 최고 수준이고, 10에서 50%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자산가분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세금입니다. 뭐 상속세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개정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속 개시의 시점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언제 이분이 돌아가실지, 그래서 부모님이 언제 그리고 입에 또 올리기도 힘들어요. 맞아. 엄마 아빠 죽을 거에 대비해서 세금을 좀 마련해야 되니까 우리 대안을 짜자. 이거를 자녀들이 절대 말을 못합니다. 그쵸. 말하면 내가 주기만 기다리고 있나 막 약간 이러셔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부모님 이제 모시고 오라고 항상 자녀분들 와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맞아, 부모님과 같이 와라. 맞아, 그래서 자녀분들을 먼저 상담하고 부모님 모시고 오고 부모님한테 이제 지금 세금 가액을 알려드리고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고 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상속 개시되면 6개월 이내에 일단 세금을 우리가 10년 동안 나눠 놓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면은 11번 나눠서 낼 수 있거든요. 그럼 10억을 일단 일시납으로 내야 돼요. 당장 현금을 조달하는 금액이 필요한 거죠. 특히나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매각이 6개월 이내 매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쵸. 금매로 내놓지 않고서야. 그래서 보통은 그래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텀을 좀 주셔야 제값받고 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치 정도의 세금은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죠. 즉 상속세를 낼 재원이 없다. 없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고 네.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돈을 과연 낼 수 있는가? 네, 맞습니다. 갑자기 15 어떻게 내죠? 그리고 요즘 워낙 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부모님이 100세에 돌아가시면 자녀분들 은퇴를 한 시점이에요. 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돈을 벌고 있을 때 주시면 본인들이 어쨌든 대출을 받든 뭘 하든 해결을 할 텐데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쥐고 계시면 사실은 돌아가시는 시점에 자녀분들이 고령이다. 은퇴자들이다. 그래서 낼 세금이 없어. 세금을 낼 수가 없는 환경이죠. 대출도 안 돼. 왜냐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그러네. 문제가 악순환으로 벌어집니다. 안타깝죠. 네. 그러면은 한 상속세가 그 100억짜리 빌딩 네. 그 가지고 계신 분들 상속세가 딱 나오면 상속세를 50억을 내야 된다. 반띵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네. 사실인가요? 뭐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30억이 초과되면 50%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뭐 배우자 공제나 뭐 일괄 공제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배우자 공제도 자녀들이 많을수록 또 줄어들어요. 왜냐면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 공제 30억 있으니까 30억짜리 건물은 괜찮겠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데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 나면 100억이면 50% 세금은 뭐 충분히 상속세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100억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상속세가 책정이 돼서 저도 이제 신고를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공동 소유라고 보면 돼요. 나라랑. 이게 나라랑. 네. 왜냐면 지분이 지금 100억 기준으로 만약에 상속세가 3, 40%면 3, 40%를 가져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과연 내 것인가?
아니 저는 근데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어디 뭐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건데 상속세 못 내면 물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물납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건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너무 웃으면서 포스터 같은 게 돼 있는 거야. 나는 너무 공포스러운데. 그리고 물납을요 잘 안 받아줘요. 왜냐면 얘네들도 환금성이 높은, 그러니까 당장 왜냐면 이제 그 나라에서도 어쨌든 물납 받아서 바로 매각해서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자산만 물납으로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남양주에 있는 그 공장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물납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뭐 아무튼 요건들이 좀 뭐 안 된다, 뭐 바로 팔 수가 없다, 바로 팔 수 없어서 물납을 하는 건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바로 팔 수 무섭다. 있었으면 우리가 팔아서 내지. 냉정하다, 냉정해. 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물납이. 그래서 그 영등포 세무서도 물납된 예식장이었다라고. 예식장인지 교회였는지. 교회였던. 네, 그래서 그게 왜 세무서가 왜 이렇게 생겼지? 되게 특이하거든요. 근데 그게 물납된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뼈아픈 결정이 있었다.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상속세 누구나 죽으니까 이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계속 상승하게 되는 그런 지역의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오는 상속세를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적어도 상속세 내다가 가문이 망하진 않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려면 어떤 세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사전 증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아무리 자식이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 자식이 안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하고, 제가 볼 때 노인정에서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자식에게 미리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미리 주면 무조건 이제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어떤 그런. 근데 그런 것도 사례가 쌓였으니까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에요. 자녀분들도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평소에 좀 잘 해야 될 것 네.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50억이지만 나중에 100억이 될 건물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냥 10억씩 증여 받아라. 그럼 10억이면은, 그러니까 50억 중에 10억은 한 20% 정도 지분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세금이 한 2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10억짜리를 2억 주고 산다고 그냥 생각을 하면, 너 2억 줄 테니까 10억짜리 살래라고 하면 누구든 살 거잖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억 정도 해서 이제 10억 정도 증여를 받고, 그럼 이게 나중에 이제 100억이 됐을 때는 이제 2억으로 20억 원어치의 세금을 맨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주기로 이제 사전 증여 가능하기 때문에, 또 며느리를 섞는다면 혹은 사위를 섞는다면, 며느리나 사위는 5년만 지나면 이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며느리 사위를 섞어서 뭐 10억씩 이렇게 증여를 하고 나면 각자 2억씩 세금을 내고 나면 이제 50억짜리는 또 증여가 끝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원들을 섞다 보면. 그래서 좀 사전 증여를 통해서 그런 플랜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으로 법인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통해서 법인으로 형태를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뭐 양도소득세 2월과세라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100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법인 전환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자산 가치가 한 50억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원리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개인 상태에서 100억이면은 납부해야 될 양도세가 뭐 한 3, 40억이다라고 네, 하게 네. 되면 그 40억이라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이 40억이라고 하는 그 양도세를 이제 법인의 부채로 인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2월 과세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개인에서 법인 명의로 넘어갈 때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양도세를 안 내게 해주고 그리고 요건을 갖춰두면 이 법인에서 이제 5년이 지나면 이걸 법인의 부채로 인정을 해줘요. 양도세를 나중에 이 건물을 법인에서 팔 때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법인의 부채가 인정이 되면 100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던 거가 이제 40억의 양도세가 인정되고 60억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제 법인 전환을 하고 나면 이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예전에는 이제 취득세도 감면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 사실 중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한 번 내가
내 세대에서 취득세를 내고 나면 취득세 중과해서 내고 나면 후대에 이전될 때는 주식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취득세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현물주자 법인 전환을 통해서 조금 현금이 계시다고 한다면 전환을 해서 담는 그릇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들어오던 소득을 이제 법인으로 넘겨서 이제 들어오는 그 그릇이 법인으로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환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그 상속세라는 급작스럽고 불확실한 세금을 증여든 현물 투자 법인 법인은, 전환이든 네. 이렇게 한다면 뭔가 계획 가능한 세금으로 전환이 되니까 훨씬 더 준비하기가 편하다. 네,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어쨌든 법인의 주식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내가 어떤 통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그냥 가까이서 저희 보면은 그 상속세 때문에 생때 갔던 건물도 그냥 날려버리는 그리고 날리면서 또 가족들끼리 엄청 싸우고 그러니까 형제자식.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상속 물건 진행을 했을 때 이 가족들끼리 의가 상해버리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는 같이 모여서 하다가 잔금할 때는 방을 따로 잡아달라고. 정말로. 진짜 그래서 맞아요. 진짜 안타까운 일들 많아요. 아, 맞아. 이게 와 사람이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음. 근데 이게 가족이랑 또 돈이 엮이면 남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전 협의. 이게 갑작스러우면 이제 자식들도 형편이라는 게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족의 갈등으로 이렇게 심화가 되거나 그러면 진짜 저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나는 이 건물 얼마에 팔아도 상관없고 제 동생이 더 가져가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정말 이런 말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가 상해버리는 거죠. 돈 앞에서. 네. 그래서 사전 증여라든지 현물출자 법인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없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가시는 것만큼 그 자식들의 사이를 멀게 하는 건 없다. 그래서 자식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싶다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무조건 부모님이 이걸 정리를 안 해주고 가시면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100%. 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까지 정확하게 정해주고 자산가 분들은 우리 가족들은 다 사이가 좋으니까 다 우애가 좋으니까 알아서 할 거야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자식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식과 또 손주, 손녀 그리고 며느리, 배우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움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막 그런 경우도 있는 게 잔금날에 형제들끼리 오면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는 제가 더 많이만 안 가져가면 돼요라고 하는데 그 둘째 동생은 와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잔금날. 나는 등기 못 친다고. 맞아요, 맞아요. 아예 안 나오면 등기 못 치잖아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배째라죠. 동생을 데리고 나오려면 엄마가 내 집은 다 줄 테니까 그럼 너 나와. 이렇게 하면서 엄마 돈까지 다 뺏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저희가 중간에 설득을 하는 거죠. 저희가. 리얼한 사례들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또 알려주세요. 상속세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부동산에 이제 그러니까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근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높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보증금을 끌어올려라. 월세를 받지 말고 보증금을 올려라. 그럼 부채로 공제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증금을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에 보증금을 높여서 월세를 최대한 낮추고 혹은 안 받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최대한 높여서 보증금을 다 소진하고 나면 그게 이제 부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50% 세율 구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억 보증금을 땡겨서 쓰면 내가 죽는 순간 5억밖에 못 쓰지만 50% 날아가니까 5억밖에 못 쓰지만 난 살아생전에 10억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또 자녀들한테도 많이 베푸니까 부모님한테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증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보증금을 최대한 높여서 그걸 다 써라. 그렇게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이것도 꿀팁이다. 네. 근데 또 이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월세를 또 줄이면 그게 또 건물의 가치랑 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같이 복합적으로 좀 생각은 할 필요가 있다. 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증금을
어떻게 보면 내 생활비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증금은 약간 또 그거 가지고 그 보증금의 용도를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로 다 써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건물주한테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네. 될 수 있겠다. 네, 그거 보증금을 자꾸 돌려줄 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아끼고 안 쓰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임차인 받아서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안 되면 정 안 되면 대출로 네. 이제 해결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저는 다 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상속세가 워낙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건물에 묶여 있다 보니까 부동산 있으신 분들은 현금이 대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월세로 받고 계신다고 하면 부모님이 이제 그리고 끝까지 자녀들한테 안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망난이거나 내가 주면 분명 이거 건물 날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쥐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끝까지 쥐고 있으면서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이 건물을 금매로 팔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 2, 3년 정도의 현금을 마련해 주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상속형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일반인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산가 분들은 뭐 돈이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실 분들 이건 상속세 마련용으로 저는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치 정도의 세금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월세로 납부를 해서 종신보험 마련해 두시면 돌아가시면 바로 현금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조달하시면 된다. 근데 그거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안 아파야 가입이 가능하니까 젊을 때 가입을 해두시면 좋죠. 내가 끝까지 이걸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 두시면 건물이 그냥 뭐 후려쳐서 이게 매각되는 그런 사례는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시간을 좀 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네. 결국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갑자기 상속이 됐을 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등기부를 뗐을 때 정말로 뭐 3, 5년생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많죠. 정정하죠. 목소리 들어보면.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고령의 건물주 분들은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고령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그런 아버지가. 상황이시라면 언제 음. 어떤 타이밍에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을지 예를 들어 돌아가시기 직전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병원 나서 가신다. 네. 그리고 뭐 상속세가 뭐 부과됐을 때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있을 텐데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저는 다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일단은 진짜 좋은 타이밍은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오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또 플랜을 짜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녀분들도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래야 세금을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세 절세라는 거는 단기간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30년대생, 40년대생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그때는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상속이 개시되고 왜냐 굳이 뭐 수수료 냈다가 뭐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건물 팔면 또 양도세 왕창 나가고 상속세도 왕창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제일 나쁜 거는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서 급하게 건물을 돌아가시기 전에 매도하는 그럼 양도세 내고 상속세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정말.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속 개시되고 나서 양도하는 게 오히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은퇴 준비를 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하시면 저는 그때부터 좀 같이 플랜을 해야 그래도 한 두세 바퀴 10년 단위로 한 두세 바퀴 정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50대에서 70대가 가장 좋은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70대 넘어가면 어디가 좀 아프기 시작하셔가지고, 맞아요. 네네, 뭐 되게 하기도 애매해요. 뭐 하나씩 다 질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미리 오셔야 된다. 그 모든 거는 다 세금은 진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근데 생각보다 저도 세금을 이제 내는 사람으로서 살다 보면은 사실 지금 어제 그 매달 내는 원천세 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까먹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내셔야 되겠네. 가산세 내고 나라에 또 좋은 일 하고 계시네. 기부를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금이 너무 복잡하고 네네, 귀찮죠. 그리고 조금 늦어지면 바로 카톡 옵니다. 네. 바로 카톡 주시더라고요. 네네. 내시라고. 근데 이게 세금 내다 진짜 끝난다 막 이런 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진짜 맞아요. 사실이고 근데 네.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받아들여야 부분이고. 돼요. 대한민국에 살 거면. 네. 그래서 결국은 빌딩을 가지고 계실 계획이시라면 혹은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같이 세금을 반드시 파악하시고 준비하시고 대응하셔라.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지금 건물을 사시는 분들, 지금 저한테 건물을 사러 오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게 3, 40대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부자들, 이제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하시는 분들. 한 30대 후반부터 한 50대까지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거든요. 야. 60대에 갑자기 내가 나 건물 살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잘 없으세요. 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이 시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건물을 매입할 때 상속을 고민하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너무 먼 이야기니까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리고 건물을 계속 사팔사팔 네. 여기서 바로 끝낸다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법인을 운영을 하는 전략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이 하나의 법인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세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네. 하나의 법인을 계속 이 임대업 법인으로서 계속 네. 가지고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늘 뭔가를 매입을 할 때마다 네. 새로운 법인을 세팅을 해서 가는 게 맞는지 아. 요것도 그냥 번의 네, 질문으로 네.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하나의 법인으로 규모를 키우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100억 이상 규모를 키우기까지는 근데 100억이 넘어가면은 이제 또 외감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외부 감사를 또 받으셔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의 법인으로 해서 그 기존의 법인의 실적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00억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10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법인을 여러 개 만드는 형태로 좀 분산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자녀들의 지분을 또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할 건지 그때 가서 이제 자녀 지분을 조금 높인다든지 자녀분들이 계속 크고 있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법인은 이제 조금 규모가 커지면 또 타겟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또 부동산 임대업으로 또 몇백억 이상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타겟이 되기 쉽기 때문에 좀 그런 세무적인 리스크 측면에서도 분산을 시켜놓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인 법인 지금 법인을 세팅을 했고 네. 그거를 그냥 일단 저는 서울의 본점을 왜냐면 이 서울에서 이미 그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소득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본점을 세워놨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법인 만들 걸. 이게 5년이 지나야지 취득세 중과에서 맞아요.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것도 궁금한 게 이 법인을 매입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5년 이상의 법인을 매입해서 건물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네. 꽤 계시거든요. 네, 네. 그거를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네. 그게 정말로 어떤 리스크는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년을 채웠다고만 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동안에 그 법인이 예를 들어 휴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매출이 거의 없는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법인이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 기간이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게 입증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는 성실하게 수행하고 법인세 신고상 재무제표에 어느 정도 매출과 매입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한 법인으로 인정받아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있는 5년만 채웠다고 해서 그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검토를 받아서 매입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돈 들여가지고 법인을 샀는데 사실상 취득세 중과를 못 피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또 이중으로 나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좀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또 회계사님 해주시죠? 네, 저와 함께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지금 얘기 나눠보니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지 3대 전문 직종 뭐 AI한테 뭐 먹힌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들 맞아요. 많이 그쵸, 그쵸. 들으시잖아요. 네네네. 내가 볼 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1등이에요, 1등. 네, 진짜 대체된다고 불리우는 업종. 근데 1위예요. 이게 디테일을 이렇게 잡아나가기가 이게 보니까 세무가 완전 변수 잡기인데 그러니까 단순 신고 업무는 무조건 이제 대체가 가능하지만 이런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걸 AI가 잡아내기 제가 AI하고도 같이 하는데 좀 많이 틀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좀 대체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저의 어떤 생각. 그 약간 좀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챗 GPT랑 네. 제미나이가 대답을 곧잘 또 해줍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세금도 그래서 거기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제미나이를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틀린 점을 얘기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다 틀려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뭐 물론 근데 굉장히 되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드시 이게 예전 법령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셔야만 되지 않을까. 특히 이 부동산 관련한 거는 세금이 그냥 뭐 사실 종합소득세 같은 거는 뭐 그냥 몇백만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부동산은 저도 가슴이 철렁철렁 하거든요. 막 취득세가 갑자기 중과되면 2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막 억 단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저 머리 뜯기는 거거든요. 네. 네가 그렇다고 하지 않아. 근데 거기 제미나이 이렇게 써있거든요. 챗GPT나 제미나이는 AI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AI 실수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직이시니까 네. 당연히. 그 혼내야 됩니다. 제미나이랑 GPT가 틀린 걸 가끔씩 가져와요. 그럼 음. 제대로 하라고. 아. 너 틀렸잖아 이 바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곧잘 또 수정해 와요. 그걸 또. 아니, 근데 또 은근. 그런 분들이 있던데 너무 그러면 나중에 AI가 로봇가 돼서 자기를 공격할까 봐 걱정. 그러면 또 터미네이터로. 맞아요. 그런 얘기도 계속 있더라고요. 존댓말하는 경어체 계속 어.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뭐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뭔가 답변 알려주면 고마워 이런 거 코멘트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고마워 이런 코멘트 하지 말라고. 오픈 AI 대표가 그랬어요. 인사하지 말라고. 그게 엄청 더 에너지가 전력이, 전력이 너무 소요된다. 나간다고. 그런 이유 때문이군요. 네네네. 전 또 맞아요. 공격할까봐 하지 말라고 좀 그런 거 아이, 같은데. 설마요. 그러면 이제 네. 건물을 가지고 계신 우리 고객분들의 가장 큰 3대 고민이에요. 네. 하나는 이걸 증여해야 되나? 아니면 건물을 증여. 그러니까 건물을 증여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줄 것인가? 자녀한테 아니면 상속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 네. 어떤 게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될지. 저는 근데 이제 어쨌든 서울 권역에 있는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와 상속을 섞어라. 이제 매도하고 나면요. 사실 물론 이걸로 이제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다른 건물로 이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급지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맞겠지만 이 좋은 컨디션의 이 건물을 똑같이 사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리미리 좀 자녀분들의 그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이제 증여를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상속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악은 매각하고 상속하는 거. 그래서 양도를 하고 또 상속세를 양도세 내고 상속세 내고 2번 내는 거 그것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근데 이제 양도를 하고 나서 부모님이 좀 생존 기간이 꽤 오래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활용해서 자녀분들이 건물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상속이 임박했다고 해서 뭐 70대 80대에 건물을 팔아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 그래도 한 10년 단위로 2바퀴는 돌려야 되니까 부모님이 한 20년 이상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때 오셔야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갈아타기가 가능한 자산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이제 물려줄 자산인지에 맞아요. 대한 선택을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갈아타서 내가 이거를 통해서 더 큰 자산으로 더 큰 빌딩을 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사실상 한번 점프하는 게 맞는 거고 더 이상 이제 여기 이걸 팔아서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을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셨을 때는 증여와 상속을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맞습니다. 네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는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으로 가야 되고 그런 자산이라고 한다면 장특공 이런 거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가 강남 쪽에 이제 건물이나 이제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 하에서 부동산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악 시대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어차피 물려줄 자산이기 때문에 뭐 양도세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
말아라. 그래서 그 뉴스 다 끊어버리라고 했거든요. 자꾸 맨날 그것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상관이 없는 얘기다. 네, 안 네. 팔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산들을 조금 구분해서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네. 가지고 갈 건 가져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예를 들어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이제 건물주 분들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맞아요. 안에서도 너무 사실이 아닌 정보를 되게 공포감을 유발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절세미녀 네. 이름도 어쩜 이렇게 딱붙 네. 이름을 만드셨는데 절세미녀 김희연 회계사님과 네. 함께 건물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때려올 수 없는 세금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우리 회계사님의 정보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요. 같이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빌딩 투자 내가 이제 건물을 투자해야겠다 혹은 건물을 갈아타야겠다 아니면 건물을 팔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아래 링크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그 대표적인 또 미녀 두 분과 네. 또 함께 또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다. 괜찮았나요? 아닌가요? 아니, 너무 언젠간 나와야 되는 말이 아닌데 너무 늦게 나왔군요. 나왔다. 그래서 네. 초반에 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네. 다 끝나서 말씀하셨다. 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사님도 마지막으로 네. 우리 빌딩 언니 채널 구독자님들에게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요즘에 이제 빌딩 저 자체적으로도 이제 고객분들한테 계속 빌딩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주택은 끝났으니까.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포함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주택보다는 이제 빌딩 쪽으로 눈을 돌릴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시대의 흐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빌딩 언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또 세금과 관련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절세미녀 채널 오셔서 이야기를 좀 잘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초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 안녕.